어머니, 렌터카 수속하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제 가방과 지갑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 잠깐이 1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이 됐습니다. 3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공항 문이 닫혔습니다. 밖은 눈폭풍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커피값 거스름 돈 3만 원. 지갑도 신분증도 휴대폰도 전부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68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죽고 35년간 혼자 분식집 했습니다. 번 돈은 전부 아들한테 줬습니다. 전세자금 8천만 원, 결혼비용 3천만 원, 손주 학원비까지. 그랬더니 효도여행 보내준다며 저를 눈폭풍 치는 공항에 내다버렸습니다. 눈밭에 쓰러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평생 바친 자식한테 버림받고 들개처럼 얼어 죽는구나. 그런데 그것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1,600억을 상속받을 줄은, 그리고 그 돈 냄새 맡고 무릎 꿇고 기어올 줄도.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 말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68세 할머니가 자식에게 버림받았다가 1,600억을 상속받은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혹시 자식한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평생을 바쳤는데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기분이 어떤 건지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됐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35년간 혼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눈폭풍 치는 제주공항에서요. 자식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녁 7시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태호가 효도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68년을 살면서 비행기는 처음 타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솜사탕 같아서 마냥 신기했죠. 며느리 유미는 제 옆자리가 싫다며 아들과 따로 앉았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렌터카를 기다리는데 유미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렌터카 수속하고 올게요. 유미가 제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핸드백까지 가져가려고 하길래 의아했지만 무거우니까 들어주려나 보다 싶었어요. 가방은 내가 들고 있을게. 어머니 손 시려우시잖아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 말에 고마워서 핸드백을 건넸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신분증도 전부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 일 줄 몰랐습니다. 아들 태호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앉아서 기다려. 금방 올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안내데스크로 가서 렌터카 수속하는 곳을 물었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1층 입구 쪽에 있어요. 허겁지겁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렌터카 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아들 부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나자 불안감이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혹시 사고가 났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을 부탁했어요. 김태호님, 김태호님. 보호자분께서 1층 안내데스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송이 3번 나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공항이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공항 문 닫아야 해서요. 나가셔야 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버림받은 거였어요. 내 아들이, 내가 뼈 빠지게 키운 그 아들이 나를 버리고 간 거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산 커피값 거스름 돈 3만 원이 전부였어요. 신분증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얇은 가디건 하나가 전부였죠. 공항 밖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자 눈폭풍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람이 너무 매서워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손이 벌겋게 얼어붙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지붕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눈보라 속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6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35년간 운영하던 분식집을 정리한 날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 가게를 운영할 힘이 없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내가 모실게.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근데 저희 집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서 주무시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거실에 접이식 침대 놓으면 되지. 유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그날부터 거실 구석 접이식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돌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주들 도시락까지 싸고 출근하는 아들 부부 밥상을 차렸죠. 평생 식당에서 일했으니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매일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왜 이래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안 해요. 빨래 이렇게 널면 어떡해요? 주름지잖아요. 청소기 돌릴 때 좀 조용히 하세요. 애들 깨요. 뭘 해도 틀렸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저 늙은이 언제까지 모시고 살아야 해? 요양원 보내든지 해. 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늙은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태호가 뭐라고 할까?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 엄마잖아. 그런 말이 나오길 기대했어요.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미의 구박은 더 심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유미가 갑자기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냄새나요. 자주 좀 씻으세요. 손주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들이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제주도에 좋은 요양원 있대. 바다 보이고 공기 좋다던데 구경이나 하자. 요양원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요양원은 싫어. 나 아직 멀쩡해. 구경만 하는 거야. 엄마 모시고 효도 여행도 할 겸.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효도 여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구경만 하는 거지. 아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라 유기 여행이었어요. 눈폭풍 속을 헤매던 저는 결국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눈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평생 바친 자식한테 버림받고 들개처럼 얼어 죽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멈, 어멈, 정신 차려봐. 따뜻한 손이 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만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 온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리니 작은 식당 아니었어요. 국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멈, 정신 들어. 낯선 할머니가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가게야. 말순이네 국밥. 내가 눈밭에서 죽어가는 거 발견해서 업고 왔수다. 업고 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를 업었다고요? 말순이라는 이 할머니도 저만큼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말순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 속 따뜻하게 해야지.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말순이 제 손을 잡아 숟가락을 쥐어줬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울어? 국밥이 맛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말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맛있으면 울지 말고 먹어. 국밥을 다 비우고 나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제야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버림받은 일, 눈폭풍 속을 헤맨 일, 눈밭에 쓰러진 일. 가슴이 다시 먹먹해졌어요. 말순이 맞은편에 앉아 물었습니다. 근데 어멈, 왜 그 눈폭풍에 혼자 있었어? 가족은? 그 질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아들한테?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공항에 저만 두고 도망갔어요. 가방도 가져가고 지갑도 가져가고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말순이 탁자를 내리쳤어요. 세상에 그런 짐승 같은 것들이 어디 있어. 아니, 짐승도 제 어미는 안 버려. 말순의 분노가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요. 평생 그 아들 하나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했어요. 35년간 분식집 했어요. 번 돈 전부 아들한테 줬고요. 얼마나 줬는데? 전세자금 8천만 원, 결혼비용 3천만 원, 손주 학원비까지. 제 앞으로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말순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린 거구나. 그 나쁜 놈들.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 작은 방이지만 눈 피할 곳은 되지. 아니에요. 패 끼치면 안 돼요. 저 갈 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말순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갈 데 없는 거 다 알아. 돈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여기 있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처음 만난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아들한테도 못 받은 따뜻함을 남한테서 받으니까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말순이 투박하게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눈물 그만 흘려. 쪽팔리게. 그렇게 말하면서
말순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이 회복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순의 국밥집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재료 손질을 거들었죠. 35년간 분식집을 한 손이라 익숙했어요. 말순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라. 식당 해봤구나? 네. 분식집 35년 했어요. 어쩐지 네가 일하니까 손님 온 것 같아서 좋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폐만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버린 걸까?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마음 한구석에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말순이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네 아들한테 전화해봐. 뭐라고 하나?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안 받으려나 싶었는데 네 번째 신호음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태호야, 나야. 엄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제주도야. 공항에서 너희 기다리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 아, 그게.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이 궁금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왜 놔두고 간 거야? 뭔 일 있었어?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주도 공기 좋잖아. 거기서 당분간 쉬어. 요양원 알아볼게.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사과 한마디 없이 요양원 얘기요? 태호야, 엄마가 물어보는 건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래? 제주도 공기 좋으니까 거기서 쉬래요. 요양원 알아봐 준대요. 말순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요양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자기가 공항에 엄마 버리고 갔으면서. 저도 알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린 거였어요.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끊어졌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며느리 유미가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유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 드디어 보냈다. 아, 속이 뻥 뚫려. 친구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제가 눈밭에서 얼어 죽을 뻔한 그날 밤 며느리는 축배를 들었던 거예요. 아들 태호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있긴 했나 봐요. 하지만 아내 유미가 옆에서 말하면 입을 다물었다고 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6년을 고생했어. 이제 우리 좀 살자.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순의 국밥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을 돕고 밤에는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35년이 떠올랐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던 손, 기름 튀는 냄비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 손님이 없는 날은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며 아들 학원비를 마련하던 시절, 그렇게 모은 돈을 전부 아들한테 줬습니다. 전세자금 8천만 원, 결혼 비용 3천만 원, 손주가 태어나고는 학원비까지 보탰어요. 제 앞으로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게 공항에 버림받은 것이었어요.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었어요.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순이 아침 식사를 하다가 말했어요. 순자야, 네 신분증 없이 어떻게 살래? 주민센터 가서 재발급 받자. 맞는 말이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순과 함께 제주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창구에서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순자 씨요? 잠깐만요.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떤 법무법인에서 박순자 씨 찾고 있대요. 법무법인?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저한테 뭔 짓을 한 건가? 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 무슨 법무법인이요? 법무법인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연락처 드릴까요? 직원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말순과 함께 주민센터를 나와 메모지를 바라봤어요. 이거 사기 아닐까요? 말순이 메모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전화해봐. 사기면 끊으면 되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가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네, 법무법인 정도입니다. 여직원 목소리였습니다. 사기꾼 같지는 않았어요. 저 박순자인데요. 저 찾으셨다고. 아, 박순자님. 잠시만요. 최영수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상속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속?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속이요? 무슨 상속이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내일 제주도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만날 장소를 정하시죠. 말순의 국밥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멍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뭐래? 상속이래요. 내일 온대요. 상속? 니한테 뭘 물려줄 사람이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부모님은 진작에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으니까요. 나한테 물려줄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순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다음 날 오후 국밥집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50대 남성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비싼 옷이었습니다. 제주도 시골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박순자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남자가 지갑에서 명함과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진짜 변호사였어요. 말순이 의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 혹시 친언니 박순희 씨를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희, 박순희, 6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어요.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잊으려고 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던 이름. 언니요? 우리 언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박순희 씨, 1951년생. 맞으시죠? 맞았습니다. 저보다 2살 위인 언니, 전쟁통에 헤어진 언니, 갑자기 6살 때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56년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피난 중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와 저 넷이서 정처 없이 걸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그날 낯선 외국인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부모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싫어. 나 안 갈 거야. 언니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외국인 남자가 언니를 안아들었어요. 언니가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자야. 언니 기다려. 순자야. 저는 뭔지도 모르고 따라 뛰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순자야, 가면 안 돼. 언니. 검은 차가 언니를 싣고 떠났습니다. 언니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커서 알았습니다. 그 외국인 부부가 언니를 입양한 거였어요. 전쟁통에 먹을 게 없어서 부모님이 언니를 보낸 거였습니다. 둘 다 굶겨 죽이느니 하나라도 살리자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언니를 보냈냐고, 차라리 같이 굶어 죽지 왜 언니를 팔았냐고. 하지만 부모님도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박순희 씨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제니퍼 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제니퍼 박. 네. 순희 씨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부동산 사업가인 존 앤더슨이라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남편분이 큰 부자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니가 잘 살았구나. 굶어 죽지 않고 잘 살았구나. 그런데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순희 씨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니가 죽었다고요? 60년 만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부고라고요? 남편분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낯선 나라에서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순희 씨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전 재산을 한국에 있는 동생 박순자에게 남긴다고요. 전 재산이요? 네. 약 1,600억 원입니다. 숫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600억? 그게 얼마야? 그리고 이 편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변호사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말순이 옆에서 봉투를 열어줬습니다. 안에는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편지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한글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내 동생 순자야. 언니야. 언니가 너를 60년 동안 찾았어. 한국에 사람도 보내고 탐정도 고용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너를 찾지 못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도 저를 찾았구나. 만나지 못하고 가서 정말 미안해. 그날 차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울었던 거 아직도 기억나? 순자야, 언니 기다려. 그렇게 소리쳤는데 결국 못 만났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차 안에서 손을 뻗으며 울던 모습. 이 재산이라도 네가 써. 언니는 널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내 동생.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말순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변호사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와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순희 씨가 생전에 채취해둔 DNA 샘플이 있어서 박순자 씨 것과 대조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2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변호사가 명함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말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네가 벼락부자 됐구나.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언니의 편지를 만졌어요. 언니 손때가 묻은 종이. 60년 만에 받은 언니의 마지막 선물. 말순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잘 들어. 그 못된 아들 레미한테 이 소식 절대 알리지 마라. 네. 돈 냄새 맡으면 귀신같이 찾아온다. 알겠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 말이 맞았어요. 아들한테 이 소식이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 나중에 안 일이지만 변호사가 저를 찾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제 주소가 아들 집이었거든요. 태호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변호사가 물었다고 해요. 박순자 씨 아드님 되시죠? 어머니 상속건으로 찾아왔습니다. 상속이요? 어머니한테 상속이요? 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약 1,600억 원입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아내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1,600억 유산이 온대. 유미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뭐? 1,600억? 1,600억이라고? 응. 무슨 미국에 있는 친척이 남겼대. 유미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제주도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우리 지금 당장 제주도 가야 해. 어머니 모셔와야지. 갑자기긴 뭐가 갑자기야. 1,600억이잖아. 유미가 당장 다음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 저 늙은이라고 부르던 입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말순의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꿈에 언니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 언니가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 꿈 덕분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 태호와 며느리 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태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유미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공항에 버리고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요양원 보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뭔 낯짝으로 여기 와. 말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국자를 들고 아들 부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것들아, 니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말순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호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미도 움찔했지만 금방 표정을 바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니들이 눈폭풍 치는 날 이 어멈을 공항에 버리고 갔잖아. 말순이 호통을 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게
그날 저희가 길을 잃어서 연락이 안 돼서 거짓말 집어쳐 유산 얘기 듣고 온 거 다 알아. 말순의 말에 태호와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켰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유미는 금방 다시 눈물을 짜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서울 가서 잘 해드릴게요.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6개월 동안 저를 구박하던 손이었습니다. 냄새난다며 피하던 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폭풍 치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3시간을 기다리던 시간, 눈밭에 쓰러져 죽을 뻔했던 순간, 그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내 아들이잖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잖아. 35년간 뼈 빠지게 키운 내 새끼잖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유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오늘은 돌아가. 어머니, 돌아가라고 했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유미가 태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아들 부부가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유미가 차 안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제 옆에 앉았어요. 순자야, 저것들 믿으면 안 돼. 돈 때문에 온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말순이 내어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갓난아기 때 밤새 안아주던 기억, 초등학교 입학식에 손잡고 가던 기억, 대학 합격했다고 뛰어오던 기억, 그 아이가 저를 버렸습니다. 눈폭풍 치는 공항에 저를 내다버렸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미워해야 하는데 왜 미워지지가 않는 걸까요? 베개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최영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주 시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말순이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약 2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재산을 제 아들한테 안 줘도 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건 유언 상속이에요. 순희 씨가 박순자 씨에게 직접 남긴 거라서 받으시면 전적으로 본인 재산입니다. 아들한테 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기부를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셔도 됩니다.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들한테 줄 의무가 없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변호사와 헤어진 뒤 말순의 국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아들한테 재산 안 줘도 된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말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됐다. 그 못된 것들한테 한 푼도 주면 안 돼. 그날 저녁 말순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제주 바다는 참 예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나도 니처럼 버림받은 적 있어. 네, 옛날 얘긴데. 젊었을 때
나도 결혼을 했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수는 평생 혼자 살았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어. 처음엔. 근데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병원 가봤더니 내가 문제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떨궜어요. 남편이 변했어. 시어머니도 구박하고 결국 쫓겨났어. 30년 전이야. 말순 언니. 그 뒤로 혼자 살았어. 이 국밥집 하나 믿고 외로웠지. 명절 때 혼자 밥 먹으면 눈물 나더라.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순자야. 나는 자식이 없어서 외로웠는데 니는 자식이 있어도 외로웠구나. 우리 비슷한 팔자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 맞는 말이었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버림받았으니까요. 저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응? 우리 남은 인생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내가 언니해도 되겠니? 말순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짜?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겠다고? 응.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살자. 네가 내 동생 해줘.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 그러자. 언니. 우리는 바닷가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60년 만에 잃어버린 언니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동생을 얻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을.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왔어요. 비싼 건강식품, 과일, 옷까지.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건강 챙기셔야죠. 며칠 전까지 냄새난다고 피하던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역겨웠어요. 저는 선물 보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져가. 필요 없어. 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호가 나섰어요.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서울 가서 같이 살아요. 제가 효도할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서울 안 간다. 여기서 살 거야. 네. 여기서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세요? 유미가 국밥집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이 예전과 똑같았어요. 저를 깔보던 그 표정. 여기가 내 집이야. 말순이가 내 가족이고.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왜 이러세요? 유미가 억울한 척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니? 눈폭풍 치는 날 나를 공항에 버리고 갔잖아. 3시간을 기다렸어. 전화해도 안 받았잖아. 내가 눈밭에서 죽을 뻔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니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니? 나중에 들었어. 호텔 뷔페에서 샴페인 마셨다며? 시어머니 보냈다고 축배 들었다며?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어요.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 없어. 돌아가. 아들 부부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유미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독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유미는 비행기 안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다고 합니다. 저 돈 반드시 뺏어온다. 두고 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말순이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서류 작업과
DNA 검사를 거쳤어요.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서류들, 공증 절차, 세금 문제까지 변호사 최영수가 모든 걸 처리해줬습니다. 그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순자 씨 축하드립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박순자님 명의의 계좌에 모든 자산이 이전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600억 원.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평생 분식집에서 1,000원짜리 떡볶이를 팔던 사람한테 1,600억이라니. 말순이 제 앞에 국밥 한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상속 끝났대. 이제 내 돈이래.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진짜? 1,600억이 네 거라고? 응. 말순이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자야, 축하한다. 니 이제 부자다.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없는 웃음이었습니다. 68년을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순아, 이 국밥집 새로 꾸미자. 뭐? 30년 됐잖아. 벽도 낡고 주방도 좁고 새로 단장하자. 말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런데 돈 쓰지 마. 이 가게가 어딘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네가 나 살려줬잖아. 그 은혜를 갚고 싶어? 말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일주일 후 인테리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새 타일을 깔고 주방 설비를 바꿨어요.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말순이네 국밥이라는 글씨가 반짝반짝 빛났어요. 공사가 끝난 날 말순이 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가게 갖는 게 꿈이었어. 깨끗하고 예쁜 가게. 이제 꿈 이뤘네. 다 네 덕분이야, 순자야. 말순이 저를 꼭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집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제주도 바닷가가 보이는 예쁜 2층 집을 샀어요. 마당이 있고 정원을 꾸밀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말순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감탄했어요. 세상에,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응, 우리 집.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은 방 2개였습니다. 저와 말순이 각자 방을 하나씩 쓰기로 했어요. 창문을 열면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말순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집에서 살아보네. 네 덕분이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네가 나 안 살려줬으면 내가 이 돈 받았겠어?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진짜 자매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언니 무덤에 가야 했어요. 60년 만에 만나는 언니였습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꼭 가고 싶었어요. LA 공항에 내리니 변호사가 보낸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쯤 달렸어요. 언니가 묻힌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밭 위에 하얀 비석이 서 있었어요. 제너퍼 파크 앤더선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글이 있었어요. 박순이 1951-2024 사랑하는 동생 순자를 평생 그리워하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석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언니 순자 왔어. 언니 나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언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못 찾아서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6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차에서 손을 뻗으며 울던 언니. 순자야, 언니 기다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잘 살게. 언니가 준 돈으로 잘 살게. 고마워, 언니. 한국에서 가져온 쌀과 김치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가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낯선 나라에서 평생 한국 음식이 그리웠을 테니까. 언니,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자. 한참을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언니가 웃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니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태호였어요. 엄마, 저희가 제주도로 내려갈게요. 같이 살아요. 필요 없어. 너희끼리 살아.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유미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초등학생 민준이와 유치원생 서연이.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그 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며칠만 맡겨도 될까요? 속셈이 뻔했습니다. 손주를 앞세워 마음을 흔들려는 거였죠. 하지만 손주들 얼굴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애들만 두고 가. 유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표정이 거슬렸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동안 손주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도 줍고 귤따기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였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이 제 옆에서 말했어요. 손주들은 예쁘다. 죄 없는 것들이지. 응.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 근데 순자야, 정신 차려. 손주한테 해줄 건 해주되 저것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말순 말이 맞았습니다. 손주는 손주고 아들 부부는 아들 부부였어요.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아 또박또박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손주들은 죄가 없어. 손주들 학비랑 용돈은 내가 댈게. 그 외에는 기대하지 마. 유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네가 고생했어? 내가 고생했지. 35년간 분식집에서 뼈 빠지게 일한 게 나야. 그 돈 전부 너희한테 줬어. 그랬더니 돌아온 게 뭐야? 유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호가 나섰어요. 엄마,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다야? 눈폭풍 치는 날 공항에 엄마 버리고 간 게 아들이야? 태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아들 부부는 손주 학비라도 받아내려고 굴욕을 감수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미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가짜인지 뻔히 보였어요.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과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말순아, 나 이제야 사람 같아. 무슨 소리야? 60년 만에 제대로 숨 쉬는 것 같아. 평생 남한테 맞춰 살았거든. 남편한테,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었어. 말순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이잖아. 응, 그럴 거야. 파도가 발밑으로 밀려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3개월쯤 지났습니다. 말순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에는 국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당 정원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이 국밥집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점심 장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말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국자가 바닥에 굴러가고 육수가 쏟아졌어요. 말순아. 달려가서 말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배가 너무 아파. 말순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평소에도 말순이 가끔 배가 아프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냥 체한거려니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119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말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말순아, 정신 차려. 금방 병원 가면 나을 거야. 말순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말순을 데려갔어요.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제발 괜찮길. 3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거죠?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단 앉으시죠.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어요. 악성 종양.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악성이요? 그게 무슨... 췌장암 3기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췌장암 3기. 그 단어들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어요. 수술은요?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위치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지 않다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사가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말순이가 죽는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병원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통곡했어요. 간신히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잃는다고요? 언니, 죽은 친언니 순이가 떠올랐습니다. 60년 만에 찾았는데 이미 죽어 있었죠. 이번에는 말순이에요. 또 잃는 건가요? 저는 왜 이렇게 가족 복이 없는 걸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말순의 병실로 갔습니다. 말순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없이 웃었어요. 울었구나. 눈이 퉁퉁 부었네. 말순아, 의사한테 다 들었어. 암이래. 말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내가 돈 있잖아. 전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찾아볼게. 최고 명의한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어. 말순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걱정 말고 네 인생 잘 살아. 그게 내 소원이야. 무슨 소리야?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오래 살기로 했잖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날 밤 병원 로비에서 전국의 암 전문 병원을 검색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암센터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말순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태호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혹시 손주들 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엄마,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엄마, 나 큰일 났어.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했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15억. 귀를 의심했습니다. 15억? 그 돈이 어디서 났는데? 대출받았어. 엄마 유산 받으면 갚으면 되지 하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놈이 내 유산을 믿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엄마, 제발 도와줘. 집도 뺏기게 생겼어. 그때 전화기 너머로 유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은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파산해요. 집도 뺏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미가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손주 학비 받아내려고 굽신거리던 사람이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폭풍 치던 날 공항에서 내가 얼어 죽을 뻔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어머니, 그때 나한테 전화 한 통 했니? 안부 한마디 했니? 유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다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엄마가 1,600억이나 있으면서 아들 하나 못 도와줘? 15억이 뭐가 대수라고. 그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한테 아들 없다. 뭐? 나는 그날 공항에서 아들을 잃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유미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손주들은요? 손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또 손주를 앞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니들한테는 한 푼도 없어.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다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 왔었구나. 응, 돈 달라고. 말순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잘했다, 순자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말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났어요. 말순아, 나 네 꼭 살릴 거야. 포기하지 마. 알았어. 안 죽을게. 그날 밤 저는 말순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말순이 좀 살려줘. 제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병원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암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말순을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흘 후 말순을 서울로 이송시켰습니다. 구급차를 대절해서 공항까지 갔고 비행기에서는 들것째로 옮겼어요.
병원 VIP 병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암센터 교수가 말순의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신 면역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병행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요? 얼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 정도입니다. 30% 적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30%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해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낼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항암제를 맞는 말수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구토를 하고 열이 나고 저는 매일 병실에서 말순 곁을 지켰어요. 순자야, 네 집에 가서 좀 쉬어. 여기서 매일 새우잠 자면 네가 먼저 쓰러져. 싫어. 네 곁에 있을 거야. 고집쟁이. 말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치료 시작 한 달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좋은 소식? 설마. 검사 결과 기적적으로 암세포 성장이 멈췄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정말요?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확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말순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말순아, 암이 멈췄대. 나을 수 있대. 말순이 몸을 떨었어요. 제 등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짜야? 진짜로? 응. 의사가 방금 말해줬어.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네 덕분이야, 순자야. 네 아니었으면 나 벌써 죽었어. 무슨 소리야? 네가 버텼으니까 된 거지. 아니야. 네가 내 진짜 가족이야. 평생 이렇게 날 챙겨준 사람 없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아들 태호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태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살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금도 날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태호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유미는 태호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이 꼴이 된 거야. 당신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돈이 있으면서 안 도와준 게 잘못이지. 1,600억이 있는데 아들한테 15억도 못 줘? 그건 엄마 돈이잖아. 네가 엄마를 공항에 버려서 이렇게 된 거야. 두 사람은 매일 싸웠다고 해요. 고시원 좁은 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결국 참다 못한 유미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태호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유미는 손주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의 반응은 차가웠다고 해요. 네가 시어머니를 공항에 버렸다며? 뉴스에 다 나왔더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런 년을 딸로 뒀다니 창피하다. 나가라.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유미는 손주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유미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혹시 손주들 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어머니, 유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뭐야? 저 손주들 못 키우겠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맡아주세요. 저는 정말 안 되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자기가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떠넘기는구나. 알았어. 애들 데리고 제주도로 보내. 저는 손주들이 불쌍했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가 제주도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 서연이는 유치원생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수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키울게. 이제 걱정 마. 집으로 데려와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 재웠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잠들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말했어요. 불쌍한 것들. 부모 잘못 만났네. 그러게. 애들이 무슨 죄야. 손주들은 제주도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뛰어놀고 귤을 따고 말순 할머니랑 국밥집에서 놀았어요. 할머니, 여기가 제일 좋아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안 봐도 되고.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4개월간의 치료 끝에 말순이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완치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말순과 저는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제주도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말순, 손주 둘. 넷이서 새 가족이 됐어요. 제주도로 돌아온 후 저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남긴 1,600억으로 혼자 호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재단 이름은 순이 재단으로 정했어요. 언니 이름을 딴 거였죠. 재단 활동이 시작되자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1,600억 상속받은 68세 할머니, 전 재산사회 환원 선언. 기사가 나가자 많은 사람들이 연락해 왔어요. 감동했다고, 응원한다고.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아들 태호는 그 뉴스를 고시원에서 봤다고 합니다. 태호는 파산 후 폐지를 주워 생활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였죠. 술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였던 유미는 더 비참해졌다고 들었어요. 손주들을 저한테 보낸 후 유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결국 지하철역에서 구걸을 하며 살게 됐대요. 행인들이 유미를 피해 지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서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고생한다는 말에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들 소식 들었어? 응. 폐지 죽고 산대. 마음 안 아파?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그래도 흔들리진 않아. 왜? 그게 쟤들이 받아야 할 대가니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서 손주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파도에 발을 담그며 까르르 웃었어요. 할머니, 내일도 바다 와요. 그래. 내일도 오자. 말순이 제 옆에서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집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언제나 평화로웠어요.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매일 아침 나와 말순, 손주 둘은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서연이는 부쩍 말이 많아졌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고등어구이요. 그래. 오늘 저녁은 고등어구이다. 민준이는 이제 4학년이에요. 처음 왔을 때 말이 없던 아이가 지금은 활발해졌습니다. 제주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보러 와요. 그럼 할머니가 가서 응원할게.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엄마 같은 할머니라는 뜻이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이 재단은 1년간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갈 곳 없는 노인, 병원비가 없는 노인,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눈폭풍 치는 날 공항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저도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버림받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재단 봉사활동으로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어요. 줄을 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눠드렸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누더기를 걸치고 바닥에 앉아 있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킨 채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여자는 유미였습니다. 유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기어왔어요.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유미가 울부짖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 여자가 저한테 뭘 했는지 떠올랐어요. 냄새난다고 손주들 앞에서 망신 준 것. 눈폭풍 치는 공항에 저를 버리고 간 것. 호텔 뷔페에서 샴페인 마시며 웃던 것. 그날 공항에서 나도 이렇게 빌었다. 네. 추워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어. 근데 너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잖아.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내 손주들한테 내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 나쁜 엄마라고 해. 네가 뭘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저는 유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미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 최영수가 전화를 해왔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태호 씨가 고시원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대요.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위암 말기. 오랜 음주와 굶주림으로 위가 망가진 거였어요. 태호 씨가 어머니한테 연락해달라고 했대요.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으니까요. 35년간 뼈 빠지게 키운 내 새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전해주세요. 네, 나한테 아들 없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말순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야,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그래도 네 아들인데.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폭풍 치는 날 엄마를 버리고 간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말순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말순과 손주들이 함께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어요. 손주들이 파도에 발을 담그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머니, 노을 예뻐요. 그래, 예쁘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어요. 언니가 저 별이 되어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행복해. 고마워. 속으로 인사했어요. 언니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글을 썼어요. 나 박순자 68세에 버림받았지만 69세에 진짜 가족을 찾았다. 핏줄이 가족이 아니라 마음이 가족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나 박순자는 68세에 눈폭풍 속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공항에 버리고 도망갔어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말순이 저를 살려줬고 언니가 저한테 새 인생을 선물해줬습니다. 나를 버린 자들은 인과응보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길바닥에서 구걸하고 아들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대신 저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제 가족이 됐어요. 피가 섞인 자식은 저를 버렸고 남남이었던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 거예요. 그게 언니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어요? 박순자 씨는 평생을 자식한테 바쳤지만 눈폭풍 치는 공항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얼어 죽을 뻔한 그 밤, 아들 부부는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셨죠.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낯선 땅에서 진짜 가족을 만났고 60년 만에 언니의 마음을 전해받았습니다. 박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폭풍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 밤, 순자 씨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차가운 겨울밤이 지나고 가장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1600억 유산이라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해외 입양된 가족이 큰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이 약 20만 명에 달하고 그중 일부는 미국에서 성공해 한국의 가족을 찾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어요. 또한 노인 유기 문제도 심각해서 매년 수천 건의 노인 학대와 유기가 신고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은 살아있을 때 함부로 넘기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다 줘버리면 대접이 달라집니다. 둘째, 자존감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핏줄이 가족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 아끼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혹시 지금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씨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참고 또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 뜻을 말씀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순자 씨처럼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오늘 사연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